여기 한국은 이름도 없는 후진국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이어나가는 독일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손녀를 따라 도착한 한국에서 그는 공항 도착 3초 만에 경악을 하며 나자빠지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유학을 준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한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다소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으로 요즘 한국은 상당히 진보된 기술력을 발전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독일 친구들이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거든요. 저 또한 기술이 정체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배움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꿈을 위한 첫걸음은 내딛기도 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제 한국행을 결사반대하시며 한국에 갈 바엔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 가족이 필요 이상으로 끈끈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면 꼭 조부모님의 의견까지 전부 반영하곤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옛날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고는 50년 전에 멈춰 있고 어찌나 완고하고 융통성도 없으신지 저는 이런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빠가 꽤나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아무튼 할아버지가 제 한국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약한 국가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이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독일군 장교 출신으로 장교 전역 이후 방산업체에서 근무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야말로 독일 군대에서 뼈를 묻으신 분인데요. 아빠도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방산업체에 근무 중이시지만 할아버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진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건 그냥 군대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할아버지께서는 국방력이 약한 국가는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자신의 힘으로 지킬 능력도 없는 한심한 국가라는 말과 같으므로 이런 의존적이고 나약한 나라와 인연을 맺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런 약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며 한국 같은 나라로는 여행을 가서도 그 나라 사람과 친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노발대발하셨고 저는 그렇게나 꿈꿔왔던 한국행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국가라니. 아니,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도대체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할아버지께 윽박을 지르고 말았죠. 말도 안 돼요.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모든 한국 남성들은 2년간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국가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하다니 그렇다면 모병제를 실시하는 독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빠만 봐도 그래요. 아빠는 방산업체 연구원이지만 아무튼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을 목숨 걸고 막은 국가로 이건 여러 세계대전을 일으키고도 항복을 한 독일보다 의지력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군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복은커녕 국가와 가족을 위해 총 한 자루 만든 맨몸으로도 두려움 없이 거대한 전차로 돌격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한국은 자신들의 조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울분 섞인 주장에 할아버지는 잠깐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혀버렸으나 역시나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제 말을 무시했거든요. 그저 TV를 보다가 난데없이 공격을 당한 애꿎은 아빠만 당황한 기색을 보일 뿐이었죠. 그러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이상한 자부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잠자는 시간 말고는 무조건 틀어놓는다는 국방 채널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독일의 방산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인지 당연히 이러한 채널에서는 독일의 강력한 국방력에 대한 내용만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단 5년 전까지만 말이죠. 불운하게도 우리의 강력한 방산 기술력은 도통 정비를 하지 않아서 낡아버렸고 녹슬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독일의 방산 기술을 따라올 자는 아무리 둘러봐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한국이라는 다크호스는 어느새 나타나 독일을 순식간에 앞질러 버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너무나도 빠르게 상승한 나머지 독일은 한국에 의해 추월을 당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AI, 자율 시스템, 하이브리드 전쟁 기술을 통합하는 등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첨단 표적 시스템, 수압식 서스펜션, 나토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다재다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나토 국가가 아님에도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이러한 추가 옵션을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껏 전 세계에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나라는 전무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강력한 기술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판매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역사상 전례 없는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기존 나토 인프라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첨단 드론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실제로 독일의 단골 고객이었던 나토 국가들은 이젠 독일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죠. 당연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방산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에 안주하며 몇 년간이나 업그레이드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독일의 무기는 디지털 표적, 원격 작전 능력 및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또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무기가 갖춘 나토 인프라보다도 훨씬 더 나토 시스템 통합에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생산 공정은 또 어떻고요? 그야말로 찍어내는 대로 나오던 무한대 군수품 공장의 원조격이었던 독일은 이제 녹슬고 흉물스러운 군수시설만이 반겨줄 뿐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명성과는 달리 독일은 매 계약마다 평균 수년간의 지연과 비용 초과를 발생시키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군수품 공장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공급망과 생산시설을 최적화해 놓았고 따라서 즉각적인 수요마저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든요. 이는 한국은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즉각적인 무기 생산과 투입이 가능하다는 뜻이기에 이 나라를 더욱 압도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강력한 기술력과 최첨단 생산 공정은 전 세계에서 오직 독일만이 가지고 있었고 독일이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독일은 현재 그저 그런 낡은 전차군단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독일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보다 3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기술 분야는 1년의 기술력 차이로도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국가 붕괴급 위기가 닥쳐오고 말 것입니다. 국방 전문가의 주장에 할아버지는 온몸을 벌벌 떠시며 그럴 리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군대에 몸담고 계실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자신이 은퇴를 한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오더니 이내 독일이 잘하던 것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이러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국방 전문가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기술력 하나 뒤처진 것 가지고 국가 붕괴라니 이건 너무 과장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방산 산업의 경우 독일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오던 분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이 지배하던 이러한 방산 분야를 계속해서 뺏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독일의 고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서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폴란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광범위한 방위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로부터 K2 블랙팬서 탱크 1000대, K9 썬더 자주포 600정, FA50 경전투기 48대를 조달받았거든요. 58억 달러에 달하는 이 계약은 한국이 확보한 방위 계약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며 반대로 말하면 독일은 충분히 58억 달러의 계약을 따올 수 있었음에도 눈앞에서 놓친 셈이 되거든요. 하지만 더 암울한 점은 독일은 한국으로부터 다시금 계약을 빼앗아올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K2 전차의 수력 공합식 서스펜션은 잠재적인 동유럽 전투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한국은 국토의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 국가거든요.
한국은 자신들의 이러한 불리한 자연지형을 오히려 어떤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들므로써 기술력으로 극복했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괴물전차는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로 불티나게 수출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에 특화된 전차가 아닙니다. 독일은 비교적 평지가 많은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기동할 전차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조건은 오히려 독일의 발목을 잡았죠. 독일은 자신들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낸 한국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거든요. 물론 K2 전차는 능동형 보호 시스템과 모듈식 복합 갑옷도 갖추고 있어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폴란드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이 방산업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며 연구개발을 게을리할 때 한국은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방산 수주에서 폴란드는 러시아로 인한 지역안보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군사 장비를 받아야 했지만, 독일은 폴란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였음에도 느려터진 인도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폴란드의 긴급한 군사장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속도를 보여줬죠. 단언컨대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속도일 것입니다. 자, 한국은 독일에 비해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곧 한국이 방산 분야에 쏘아올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은 그동안 독일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시장을 전부 한국에 내줘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독일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에 독일이 주도했던 시장을 전부 빼앗아오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독일은 거의 국가 괴멸급 피해를 입으며, 반대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한국의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 사례를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한국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잔뜩 흥분한 채 입에서 침까지 흘리시며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폴란드 계약을 한국에 빼앗긴 이유는 그저 한국 무기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독일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폴란드가 허접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일 뿐이라며 노발대발하셨죠. 그러나 이윽고 시작된 다음 영상에 할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독일과의 방위계약 경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독일을 압도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일례로 최근 러시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노르웨이는 황급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아무리 비싼 무기라도 성능만 보장된다면 전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러나 노르웨이의 선택은 독일이 아닌 한국 무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선정했으며 거래 금액은 약 2억 1,500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독일의 판처하우비처 2000 자주포는 독일을 대표하는 무기라고 해도 무방했기에 이러한 충격은 독일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독일 기자는 노르웨이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며 맹비난했죠. 그러나 노르웨이는 확고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적 독일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노르웨이처럼 북극의 극한의 조건에서는 당신들 독일의 무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요. K9 자주포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작동할 뿐더러 한국은 노르웨이만을 위해 강화된 부품으로 극한의 날씨를 위한 추가 업그레이드까지 보장해줬어요. 또한 K9의 자동화된 화재 제어 및 재장전 시스템을 통해 판처하우비처 2000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사격 시퀀스를 수행할 수 있어 극한의 조건에서 고강도 교전에 매우 이상적이죠. 독일산 자주포는 애초에 기후 조건이 비교적 온난한 조건에서만 작동하고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를 버틸 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은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해서 한국처럼 유지보수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도대체 우리가 K9 자주포보다 더욱 조악한 무기를 왜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러시아가 독일산 자주포를 구매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자주포는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 날씨하에 전부 얼어붙어서 전시 상황에 작동조차 안 할 거니까요. 노르웨이 측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틀린 말도 없었기에 독일 기자들은 망신만 당하고 왔죠. 한국은 고객 맞춤형 설계를 통해 자신들의 무기를 상황과 조건에 맞게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을 뿐더러 또한 한반도는 여름과 겨울 모두 극한의 온도를 자랑하는 혹독한 곳이기에 당연히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이 자주포는 쪄 죽을 듯이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죠.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자신들의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자연을 이긴 미친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런 정신나간 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할지 감도 안 오는 상태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한국의 기술력을 제추월하지 못한다면 독일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테지만 말이에요. 사실 이건 지켜보는 저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벙찔 뿐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는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총 한 자루 못 만들며 탱크 한 대도 없던 가난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던 것이며 심지어 방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독일마저 제쳐버리다니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를 진정한 공학도로 키워줄 수 있는 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아빠까지 나서 고집불통 할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는 70년도 더 된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시나 본데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 강국이자 독일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라고요. 아버지는 진작에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며 현직 기술자들 중에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기술력을 키운 점과 독일을 상대로 계속해서 협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와 협상력, 그리고 외교력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한국의 우수한 점을 배우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은 이미 독일을 추월한 게 현실이에요. 전문가인 아빠의 주장에 할아버지는 비로소 고집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자랑스러운 독일인으로서 최소한 직접 확인은 해봐야겠다며 기어이 함께 한국으로 가본 뒤 저의 한국 유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할아버지의 답답한 모습에 학을 뗐지만 아무튼 저도 한국으로 본격적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가족여행인 듯 아닌 기묘한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셨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에서는 노약자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고 또 GPS 기능을 통해 길을 잃어버렸을 시에 곧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삼성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놀라운 친절을 베풀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노인이 해외여행을 오는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앓던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외국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과 배려심 깊은 정책으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로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직원에게 정말로 아무런 보증금도 맡길 필요가 없다고요. 스마트워치는 꽤나 값이 나가는 전자기기고 보증금을 맡기지 않는다면 전부 도둑맞고 말 거라고요. 라며 독일어로 질문을 건넸지만 한국인 직원은 별 무리 없이 그동안은 내국인을 상대로만 대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스마트워치를 훔치지 않았다는 대답을 건네왔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흥분한 나머지 독일어로 질문을 건넸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금 영어로 재차 질문을 건네려고 했지만 한국인 직원은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알아듣고 곧바로 영어로 답변을 건넨 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사투리가 가득해서 독일인도 알아듣기 힘든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말인가? 할아버지는 거의 귀신이라도 본 듯 한국인 직원을 쳐다봤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런 일이 매우 익숙하다는 듯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 이어폰은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기에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께 영어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랍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가 있냐면서 기겁을 하셨는데요. 한국은 정말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할아버지는 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 서울에 도착했고
이내 제가 미리 찾아놓은 맛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분명 평균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맛집의 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함을 느끼며 식당에 들어감과 동시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로비에는 웬 키오스크가 존재했는데 알고 보니 이 키오스크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연락처를 입력하면 순번에 맞게 자동으로 식당 입장 알림 QR코드를 전송해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의 순번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입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 예상 대기 시간까지 알려주었기에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편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할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 않는 기술에 두 눈을 크게 뜨며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할아버지는 이쯤 되면 한국인들은 지구인들이 아닌 어디 화성쯤에서 미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온 외계인들이 분명하다며 깊은 탄식까지 하시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식당에서 최고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식당과는 달리 한국 식당에서는 무료 반찬을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족하게 내왔을 뿐더러 제육볶음과 순두부찌개 등 한국의 음식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전혀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는데요. 덕분에 입맛이 까다로운 할아버지도 밥을 2공기나 비우시며 엄청난 만족을 표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든든하게 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놀랄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한국이었지만 저희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한국의 탈을 보고 큰 흥미를 느끼셨고 기어코 탈 상점에 들어가셨는데 상점에는 상품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의 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견본품만 전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이 가게의 물건이 죄다 털려버린 상태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광경은 독일 가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워낙 강도짓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독일이기에 별로 놀랄 장면도 아니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가게 주인을 보고 안쓰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가게 주인은 번역 앱을 통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게를 이전 중이라 재고가 없는 물건들이 많네요. 그러나 오늘 안에는 상품들이 전부 채워질 것이고 원하신다면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숙소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한국인 가게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떠날 줄 알고 숙소로 물건을 배달해주겠다는 말인가요? 독일에서는 택배 배송에 한 달은 좋게 걸리기에 저는 주인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일 뒤에 숙소를 옮기니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한국인 가게 주인은 저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스러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3일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한국의 택배 서비스는 24시간 안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아니면 3일 뒤에 옮길 숙소에 배송을 해달라는 말인가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저 생각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배송 인프라를 가졌으면 독일에서는 한 달은 좋게 걸리는 작업을 하루 만에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도대체가 한국인들은 같은 지구인이 맞나 싶어 혼란스러움을 느껴야 했고 결국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던 하회탈을 구매하고 배달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한국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정말로 독일의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은 인류의 기술 강국인 것을 인정하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정도 잠시 할아버지는 이내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숙소로 향하던 와중 할아버지는 갑자기 억소리를 내시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할아버지는 심장을 움켜쥐며 소리조차 못 낸 채 침만 질질 흘리셨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구급차 연락처도 몰랐고 근처를 지나가는 한국인들도 전혀 없었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고 저는 오열을 하며 제발 누가 좀 도와달라며 큰 소리로 도움을 구걸했죠. 그런데 그렇게 5분이 지났을까 웬 구급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이내 구급대원들이 달려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구급차를 부르지는 않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에 아무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급차는 대체 어떻게 알고 저희를 도우러 왔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의문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그저 벙찔 뿐이었는데요. 바로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대여했던 삼성의 노약자용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할아버지 신체의 이상 반응을 감지했고
결국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한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구급센터에 연락을 해준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거였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결과 원래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던 할아버지는 연로하셨음에도 장시간 비행기 탑승과 더불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동했고 또 밥도 2공기나 드시며 과식을 하셨기 때문에 심장에 급격하게 무리가 갔던 거였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한국인 의사는 할아버지는 며칠만 푹 쉬면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기에 저는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뛰어난 병원 인프라에 다시 한번 감탄하기도 했어요. 독일에서는 구급차를 불러도 1시간은 지나서 오곤 하고 또 구급차에 실려간다고 해도 병원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를 보려면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은 꼬박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진적인 의료 인프라 덕분에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10분 만에 의사의 검진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정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의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고 이제 세계 패권은 한국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임을 직감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한 한국의 충격적일 정도로 진보된 모습에 그간의 구시대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시고 한국의 열렬한 팬으로 돌아섰죠. 할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은 독일보다도 뛰어난 국가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고 있고 자신도 10년만 젊었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며 농담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한국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딸의 교육을 위해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영국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 우연히 영국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 중국행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족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베라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리고 특이하다면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딸 엘씨가 태어나자마자 개발자인 남편은 중국으로 장기 발령이 나게 되었고 몇 년간이나 중국에 거주하며 생이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고충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족과 친구들 모두를 영국에 두고 떠나야 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는 힘듦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움을 느낄 게 분명했기에 제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은 1년에 한 달 정도만 영국에서 보내는 삶을 이어가던 와중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들고 오게 됩니다. 바로 엘씨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회사에서는 남편이 중국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영국 본사에서 일할 것인지 혹은 한국으로 재발령을 갈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했거든요. 사실 영국에 남는 선택지는 저희 가족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지는 해일 뿐이기 때문이었죠. 영국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기술 발전 또한 매우 더딜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난민 문제 때문에 치안도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밤에는 아예 집 밖을 벗어날 수가 없죠. 동네는 약쟁이 소굴이 된 지 오래고 난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딸 엘씨만큼은 몹시 안전하고 밤에도 행동이 자유로울 만큼 안정적인 국가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마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듯이 저희 가족의 상황에서는 중국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지가 될 거라고 말해오더라고요. 남편은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또 치안도 꽤 괜찮은 국가라며 물론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후진국이자 치안도 불안정한 한국에 비한다면 천국 같은 곳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몇 년간이나 생활하더니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더운 여름에 길거리를 걸을 때면 갑자기 배를 까고 다니는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정찰제인 가게에서 물건값을 할인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든지 심지어 한 번은 딸아이도 있는 곳에서 대놓고 노상방뇨를 하려고 했기에 저는 기겁을 하며 남편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주의를 줄 때나 다른 영국인들이 남편의 수준 낮은 행동에 기겁을 하는 반응을 보이면
남편은 꼭 중국에서는 다 이러는데 뭐가 문제냐며 영국인들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문제라는 말을 해왔는데요. 남편은 원래 자상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더니 정말로 중국인처럼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원래 무척이나 겸손하고 남을 헐뜯는 법이 없던 남편은 중국에 간 이후로 뜬금없이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비하한다던가 하며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했죠. 사실 저는 남편과 같은 케이스를 한두 번 본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처럼 중국에 파견을 다녀오거나 혹은 장기 유학을 다녀온 경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중국인들처럼 진상짓을 일삼는다거나 묻지도 않은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은 가난하고 중국의 문화를 도적질해가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야말로 한국이라면 발작을 일으키곤 했죠. 남편의 말을 잘 들어보니 저는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의 공영방송에서도 한국에 대한 날조된 자료가 보도되며 한국을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무법지대의 국가로 묘사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러한 한국 비하를 몇 년 동안 듣던 남편은 정말로 한국을 후진국이자 문화 도둑국으로 생각하게 된 모양이었고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전부 중국의 세뇌 때문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제 입장에서 남편의 이러한 한국 비하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의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가게 된다면 딸 엘씨도 남편처럼 될 것 같기도 했고 남편을 계속 중국에 방치해둔다면 정말 돌이킬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음에도 한국행을 강력히 주장했죠. 한국이 어떤 나라든 적어도 중국보다는 나을 게 분명했거든요. 물론 중국인처럼 변해버린 남편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후진국은 절대 갈 수가 없다며 반대했고 그렇게 저희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딸이 무심코 돌린 TV 채널에서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충격적인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영국의 공영방송에서 추후에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될 국가가 누가 될 거냐는 주제로 제작한 영상이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당연히 방송사는 영국이라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고리타분해서 그냥 채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 자체가 영국 공영방송사기도 했고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설마 뜬금없이 다른 국가를 칭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아나운서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만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영국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영국은 희망이 없다는 섬뜩한 말까지 건네왔죠. 그리고 중국이 나오자 남편은 그제야 흥미가 좀 생겼는지 채널을 고정한 채 이제야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의기양양해졌는데요. 남편은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아냐며 한국 같은 후진국은 절대로 중국을 넘볼 수조차 없을 거라며 떵떵거렸죠. 그런데 아나운서는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한국과 중국을 예시로 든 것은 세계 패권국 1, 2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추후에 세계 패권을 줄 국가는 하나뿐이며 나머지 국가는 현재 거품이 잔뜩 낀 미래가 없는 국가일 뿐입니다. 즉, 한 나라는 영국이 정말로 본받고 추구해야 할 나라며 한 나라는 국가 자체가 거품투성이며 결국 멸망만이 남아있으므로 영국은 절대로 그와는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나운서가 영국이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선체로 굳으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격분을 하든 말든 아나운서는 그대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이유와 중국이 내리막길만 걷게 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글로벌 브랜드 인식만 해도 양국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브랜드들을 좀 보세요. 한국 브랜드는 공통적으로 신뢰성, 품질,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소비자 신뢰 부문에서 1위를 유지해왔으며 2022년 약 1,0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모바일 기기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압도적인 신뢰를 받고 있죠. 내구성과 품질은 또 어떻고요? 삼성과 LG 제품은 수명과 내구성에 관한 부분에서 세계 1위의 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브랜드는 애프터 서비스 부문에서도
사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했죠. 이러한 품질 인식의 일관성 덕분에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 인식은 결국 국가의 소프트 파워와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오직 메이드 인 코리아만 붙었다 하면 전 세계인들이 가격이나 성능도 보지 않고 미친 듯이 제품들을 쓸어 담게 될 거란 말입니다.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을 좀 보세요. 당시 전 세계는 메이드 인 재팬만 보면 미친 듯이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내게 필요한지는 관심이 없었죠. 이게 바로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이러한 긍정적인 브랜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지속 가능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의 당시의 기술력은 분명 훌륭했지만 이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기술력 수준도 저하되었고, 지금의 일본의 브랜드는 그때의 명성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압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정상급의 기술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절대로 일본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진작부터 이러한 브랜딩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은 결국 앞으로 5년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천재적인 브랜딩의 달콤한 과실을 맛보게 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샤오미와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있지만 턱도 없는 품질과 형편없는 내구도 문제로 외면받고 있죠. 당장 사용자 리뷰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별점 5점 중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 제품의 리뷰에는 과열, 배터리 고장, 보안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강조되며 최하위의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곳곳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배터리 폭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 스파이 및 해킹 행위 때문에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잠재적인 데이터 보안 위험을 이유로 민감한 분야에서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저 기업에만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산 제품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부정적인 인식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중국산 제품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져 점점 붕괴해버리겠죠. 이게 바로 브랜딩에 신경 쓰지 않고 극한의 이윤만 챙기던 중국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은 스마트폰 부문에서 약 90%의 브랜드 충성도를 자랑하며 이는 애플을 뛰어넘은 수치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애플이 증명했듯이 이러한 높은 충성도는 미래 가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에 삼성을 비롯한 한국 브랜드들에겐 장밋빛 미래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약 10%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중국 제품을 일회용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 브랜드에 대한 불신은 곧 중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고에서 중국어가 들리거나 한자가 적혀 있으면 아예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태극기가 그려져 있거나 한글이 적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성능에 대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죠. 즉,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은 이러한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선호도를 눈치챘고 가짜 한글을 적어서 한국산 제품인 척 자국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가짜 한국 제품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죠. 그러나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 분명하고, 이렇듯 차곡차곡 미래를 위한 가치를 쌓아 올린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을 예측하는 건 너무나도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주장에 남편은 그야말로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편파적인 영상은 믿을 수가 없다며 화를 냈고, 또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아냐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보건대 한국 따위는 이미 중국의 기술력으로 잡아먹은 상태거나 따라잡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공영방송사는 이러한 남편의 말을 엿듣기라도 했는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며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기술에 걸었죠. 이들의 반도체 산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중국 집적회로 산업투자 펀드와 같은 정책을 통해 현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이러한 자금 조달로 인해 중국 최대 칩 제조업체인 SMIC와 같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죠. 즉, 중국의 성장세는 도저히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듯 빠른 성장 속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절대로 이러한 성장 속도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애초에 자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지만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끼거나 훔쳐와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파이어아이와 미국 사이버 보안국을 포함한 여러 사이버 보안 기관은 중국의 국가지원 해킹그룹이 한국 기업과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기술과 정보를 탈취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낸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킹그룹들은 이전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데이터 기밀을 훔쳤고 또 LG화학에서 배터리 기술 정보를 훔친 것으로 파악되며 심지어 현대의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 기술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중국의 해킹 단체들은 중국 IP 주소 및 전술로 연결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즉,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킹 부대를 운영하며 호시탐탐 한국의 기술력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중국 정부의 부서 중에는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분해하여 역엔지니어링하는 기술 카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까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기술 카피 부서는 역엔지니어링을 통해 혁신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기는커녕 편법을 사용하여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돈을 투자하기는커녕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중국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 수준으로 분명 기술력은 형편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카피 제품을 만들어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신분이족까지 하며 한국으로 산업 스파이를 보내 기술을 빼오곤 했죠. 그야말로 중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조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가짜 국가며 근본 자체가 베끼기로 이루어진 한국의 기술 식민지와 같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기술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도화되고 있고 이제는 역설계와 카피 따위로는 절대로 기술을 베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산업 스파이에 호되게 당하다 보니 이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해두었죠. 결국 중국은 남의 것을 훔쳐오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기술 탈취에만 힘을 쓴 나머지 기본적인 과학기술력 기반 자체가 없거든요. 즉, 기술력 탈취와 기술력 카피를 더는 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좀 보세요.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 디램 시장의 약 70%와 낸드 플래시 시장의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첨단 칩 생산에 필수적인 최첨단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아직도 소형 나노미터 공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를 성공적으로 전환해서 최첨단 소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죠. 즉, 한국은 중국이 더러운 수를 일삼으며 피해를 줄 때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갔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고통을 인내한 결과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구조 자체를 유지할 수 없죠. 지금의 중국이 왜 한국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어느 때는 중국답지 않게 굴종적으로 나올까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끊는다면 거품처럼 쌓여 올라온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대로 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뒤늦게 전공법을 택하기엔 기술 격차가 너무도 크고 결국 평생을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력, 모든 것이 그저 기술 훔치기로 쌓아올린 거품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 것이고 결국 중국은 말 그대로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러한 붕괴된 중국을 흡수할 것이고 더욱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이러한 중국의 충격적인 실체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중국 협력사에서 습득한 것들은 전부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 아류기술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제공된 추가 영상에 완전히 항복을 선언해 버리더군요. 자,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이제 석유만을 판매하는 국가가 아닌 자신들 손으로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자신들의 부족한 인프라를 건설해줄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날고 기는 국가들은 전부 중동의 국가 수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진을 뽑아낼 수 있는 로또와도 같은 기회거든요. 즉, 중동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는 막대한 부를 얻으며 세계 패권을 줄 수 있다는 말이며, 경쟁에서 이긴 국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중동 사업 수주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얼마 전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수주 경쟁만 해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더 이상 기름 장사꾼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최첨단 인프라를 건설해줄 국가에게 천문학적인 보수를 약속했죠. 그런데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과 유럽의 쟁쟁한 기술 기업들을 전부 제치고 경쟁에서 이긴 건 다름 아닌 삼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죠.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삼성은 스마트시티 기술 및 사물인터넷 통합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처럼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전혀 없는 깨끗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매우 신뢰도 높고 긍정적이라는 점도 계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다른 쟁쟁한 유럽 기업들의 경우 최첨단 기술력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안 그런 것 같아 보여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를 가졌고 신기술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절대로 안주하는 법이 없죠. 결국 이러한 국가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삼성은 첨단 AI 기반 트래픽 관리,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러한 보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매혹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엇보다도 무서운 점은 따로 있죠. 바로 이들은 꽤나 혹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반도 국가지만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실상 섬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국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여름과 혹독한 겨울 날씨를 가지고 있죠. 또 기상은 어떻고요? 한국의 여름에는 동남아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겨울에는 러시아처럼 폭설이 쏟아내리는 악천후를 자랑합니다. 이건 명백한 단점 아니냐고요? 자,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을 완벽히 공략한 건 이들이 이러한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살아남아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한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매우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한의 더위와 사막, 모래바람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혹독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달랐죠. 한국은 중동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에 초점을 맞췄고 결국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냉각 및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구현해냈습니다. 또한 중요 인프라 및 IoT 장치에 모래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효율 공기여과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했죠. 이러한 시스템은 다층 필터와 정전기 방지 재료를 사용하여 미세 입자를 밀어내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물론 삼성은 운영 중단을 더욱 줄이기 위해 기상 및 모래 폭풍 예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현했고, 이는 극한의 환경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안정적으로 스마트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나 날고 긴다던 미국조차 생각지도 못한 기술이었기에 한국은 자연스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초대형 계약을 따내고 심지어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연이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던 것입니다. 즉, 엄청난 기술력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에는 천문학적인 중동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막대한 보수를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계속해서 세계 기술 시장을 지배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국가를 대체 누가 막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경쟁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젠 완전히 백기를 들고 자신이 그동안 중국에서 완전히 세뇌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국이라는 우물 속에서 완전히 바보처럼 살았다며
딸 엘씨를 위해서라면 이젠 용기를 낼 때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전조사차 가보게 되었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놀라운 국가였죠. 일단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복궁을 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경복궁은 분명 놀라운 궁궐이었지만 저는 이러한 관광지보다도 정말로 한국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복궁 근처의 주거촌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했는데요. 그런데 경복궁 근처의 주거지역 전역에는 AI 센서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도보 통행량, 소음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마을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AI 시스템은 조명을 조절하고 피크 시간 외 시간에는 조명을 자동으로 어둡게 하며 공기질을 모니터링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경복궁 근처에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기에 저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소음 문제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나 한국은 후진국 타령을 하던 남편은 이러한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은 안중에도 없고 중국에서도 이토록 멋있는 궁궐은 보지 못했다며 연신 경복궁 사진만 찍어댔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최첨단 인프라가 공존해 있는 놀라운 도시 광경에 감탄을 하며 근처의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절대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옥마을 중심부에는 웬 디지털 키오스크가 존재하길래 뭔가 싶었더니 이 키오스크는 AI 기반 군중 제어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방문객의 흐름을 관리하여 마을의 특정 장소가 혼잡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방문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하고 조용한 지역을 추천하며 포토포인트 및 다과회와 같은 인기 명소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현재의 인파를 분석하고 고지해줘서 붐비는 장소를 빨갛게 표시하며 되도록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구태여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므로 사람이 몰린다면 주민들도 매우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놀라운 기술력 하나로 이 모든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덕분에 관광객들은 피크 시간대에도 스트레스 없이 원활하게 마을을 둘러볼 수 있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혼잡함을 느끼는 대신 강명소에서 개인적이고 원활한 경험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가장 놀란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지능형 흐름관리 인프라가 상용화된 건 한국밖에 없을 거라며 머리를 감싸쥐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는 대부분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중국에 설치된 대부분의 디지털 키오스크는 그럴듯한 기능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애초에 터치 기능조차 지원되지 않고 외국어 번역 시스템도 없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중국에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가짜 전자 스크린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도 있다면서 중국은 마치 기술력은 있으나 잠깐 고장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애초에 최첨단 인프라를 구현할 기술력조차 없다며 그냥 나라 자체가 전부 가짜투성이인 사기국가라며 학을 떼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은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중국의 세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모양이었고 자신이 그러한 형편없는 국가에 속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끄럽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희는 한국의 전통 유적지들을 감상하느라 혼이 빠졌고 결국 밤늦게까지 구경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영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밤이 되어도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약물이나 각종 불법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은 일절 없었고 심지어 어두운 밤임에도 여자나 어린아이들마저도 아무런 위험 없이 골목길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것 말이 안 된다며 중국에서도 관광지나 번화가를 제외한다면 밤에는 절대로 아이 혼자 돌아다녀선 안 된다며 날뛰었는데요. 그러면서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가려는 초등학생 아이를 붙잡고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국인 초등학생 아이가 어떻게 영어를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초등학생 아이는 남편의 영어를 전부 알아들었을 뿐더러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며 한국은 안전해서 괜찮다는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부끄러운지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 버렸고 저는 이러한 믿지 못할 상황에 벙찔 뿐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였으며 교육 수준도 최고였고 또 기술력 수준도 세계적인 말 그대로 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완벽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야말로 저희 가족이 새 출발할 최고의 나라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엘씨는 이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자랄 것이고 개발자인 남편 또한 중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커리어를 갖게 될 게 분명해 보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가만히만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우린 한국에 완전히 속고 있었다. 현재 태국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반한 감정에 휩싸여 광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태국 전역에 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태국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한국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안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노동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태국 국익에 최대한의 기여를 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이었죠. 현재 한국과 태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중이고 결국 저 또한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건 애초에 전부 한국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므로 저는 한국에 대한 상당한 악감정을 품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전부 입국 거절 및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들 또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한국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태국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태국 정부도 칼을 빼들게 되었죠. 바로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향해 무자비한 칼질을 가함으로써 태국은 차별을 당하고도 가만히만 있는 만만한 국가가 아님을 한국에 보여준 것입니다. 일단 태국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과소보고했다며 소급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또한 현대를 부적절한 초과근무 수당과 같은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정확한 신고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현대는 지난 5년간 세금 신고서의 불일치 혐의로 약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을 뿐더러 배출한도 초과와 같은 환경 위반 혐의로 약 6천만 달러가 추가로 청구되었죠. 솔직히 저는 태국 정부의 편이었긴 했지만 이건 현대 입장에서는 꽤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현대는 명확한 규정 준수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태국은 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국가로 아무리 현대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게 통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태국을 무시한 대가로 기업 하나가 완전히 난도질 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태국의 철저한 보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현대가 안전 인증을 늦게 신청하는 등의 경미한 행정감독을 이유로 현대의 공장 운영 면허를 취소해버렸거든요. 사실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는데요. 현대는 이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문제 해결에는 복잡한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대의 생산 라인은 6주 이상 중단되어 수출용 차량 12,000대의 조립이 지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말았죠. 결국 이러한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으로 인해 현대는 약 3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가장 무시무시한 피해 보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현대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기 위해 작정을 했고 태국 세관 당국은 과도한 검사를 도입하여 현대의 차량 부품 수입과 완성차 수출을 지연시켰거든요. 결국 유럽 및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차량들은 람차방 항구에 발이 묶이게 되어 상당량의 보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지연에 더해 현대 공장의 엔진과 기어 박스와 같은 중요 부품이 14일 동안 세관에 묶여 조립 라인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현대는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유통업체로부터 약 4,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문제라면 현대는 적시 배송에 대한 명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는 유럽에서의 3,000건의 주문이 취소되는 등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명성에 큰 흠집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현대 자동차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감히 주제도 모르고 태국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는 거였고 현대 자동차는 막대한 손실을 입음으로써 한국 놈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태국인들을 건드렸다간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듯 태국의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고도 찍소리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현대자동차는 태국 내의 공장을 전면 철수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주장을 해왔거든요. 사실 현대는 태국 정부의 이러한 무자비한 보복 조치에 더해 현대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은 셈이 되었는데요. 태국이 정부 차원에서 현대를 공격하자 현대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은 이때다 싶어 파업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태국의 노동력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현대는 그저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보여주기식 허세를 부린 것도 아닌 정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철수에 대한 행정 처리를 끝낸 뒤 그대로 공장을 철수시켜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태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건 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태국 노동자들의 이러한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태국의 낮은 생활비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이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조직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대의 임금은 이미 태국의 업계 표준을 한참 상회했을 뿐더러 현대는 글로벌 대기업 공장 중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긴 했어요. 그러나 태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을 감행했고 노동자들은 현대의 관리 사무실을 점거하여 경영진이 3일 동안 중요한 파일과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현대는 생산 지연으로 인해 미완성 차량 1,000대가 발생하여 약 9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태국 노동자들과 협상을 하게 되었고 약 30%의 임금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안에 협의하면서 파업은 종료되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 놈들은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지만 당시 현대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태국 정부는 현대와의 계약을 할 때 태국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업을 일삼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나서 파업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조항을 삽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태국 정부는 오히려 불법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파업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측은 아무리 태국이 조항을 어기고 거짓말을 쳐도 절대로 태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태국의 고품질 노동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인데 태국 정부가 약속을 조금 어겼다고 해도 쟤까짓 한국이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현대는 태국 정부가 이렇게 자꾸만 약속을 어기고 도리어 불법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까지 한다면 태국에서의 공장을 전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태국 정부는 현대가 그런 행동을 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현대는 절대로 태국에서 철수할 수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 측은 현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고 늘 현대 공장을 인질로 삼아 큰 이익을 얻으며 외교술에서의 강점을 보여왔죠. 상대가 손해를 보든 말든 저희만 이익을 보면 그게 곧 외교에서의 승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태국인 노동자들도 정부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상황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지 2016년과 2019년, 2022년까지 연달아 파업을 벌이며 계속해서 임금 인상 및 추가 수당을 요구하더군요. 뒤이어 일어난 2016년 파업에서는 현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태국 근로자들에게 추가 보상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개월치 보너스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현대는 이미 800불의 성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글로벌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지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국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이러한 보너스를 3배 수준으로 올리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했죠. 태국인 노동자들은 이에 맛이 들렸는지
그 후 2번이나 추가적인 파업을 벌이며 현대 공장의 공급망을 완전히 봉쇄했고, 결국 현대는 그때마다 태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복리후생을 추가한다거나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하며 굴복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면 태국인들은 베풀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고마운 것도 모르는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는 돈이 많은 기업이고 태국인 노동자들은 약자일 뿐이므로 이건 약자가 거인을 상대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먹은 똑똑하고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태국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들은 약 한 달이나 파업을 이어나가며 한국이 감히 태국을 무시하고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가했으니 마땅히 현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태국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라며 임금 3배 인상 및 인상된 임금의 2개월치 보너스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태국 정부는 이번 파업에서도 보란듯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물품이나 일정량의 월급 보존 등의 파업을 지원해 주었고, 결국 현대는 보다 못해 하루아침에 공장을 아예 빼버린 거였습니다. 이건 상상치도 못한 조치였기 때문에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현대는 태국의 노동력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게 분명하므로 이들은 결국에는 태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현대는 이미 진작에 라오스에 공장 부지를 건설 중이었고, 이미 공장 건설이 완료된 지금 태국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증거가 밝혀졌거든요. 일단 현대는 진작에 비엔티안 경제특구에 위치한 800헥타르 면적 규모의 산업단지에 공장 착공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부지는 중국 라오스 철도 및 메콩강 등 주요 물류 경로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되었고, 현대는 이 최첨단 제조 허브의 건설 및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설은 아시아, 유럽, 북미에서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에 중점을 두고 연간 3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고, 향후 확장 계획에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려 자동차 제조 분야의 지역 리더로서 현대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태국이 아닌 라오스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태국은 그만큼 현대에 막대한 투자를 받을 기회를 놓친 셈이라는 거였습니다. 태국은 그동안 현대에 압박을 가해 각종 벌금 및 세금 명목으로 소소하게 돈을 뜯어내거나 태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묵인함으로써 태국 경제의 순환을 꾀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소탐대실이었으며 현대는 그간 태국이 뜯어낸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의 투자를 라오스에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현대는 공급망 효율 극대화의 기업에 사활을 걸었는지 이번 태국에서의 철수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듯한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자동차가 철수한 태국은 그야말로 공장 주변의 지역 경제 붕괴와 더불어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현대는 막대한 자본을 통해 태국 경제가 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는 1등 공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대 또한 태국의 노동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가 이번에 새로 지은 라오스 공장에는 AI 기반 로봇 공학을 결합하여 다양한 모델에 적응할 수 있는 조립 라인이 설치되었다고 했고, 이로써 현대는 세단, SUV,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극도로 효율적인 공급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로봇은 조립 작업의 85%를 처리하여 정밀도와 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에 오히려 태국 노동자들이 계속된 파업을 하여 현대가 태국을 버리며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현대는 이러한 도전을 시도한 끝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태국은 각종 규제와 구시대적인 관료주의 때문에 현대가 혁신적인 공장을 세우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라오스는 그런 태국과는 달리 거의 규제가 전무한 상태였고, 결국 현대는 20만 평방미터 규모의 창고에서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활용하여 부품과 완성차를 단지 전체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공장을 구현해냈다고 했죠. 이로 인해 현대는 배송 시간과 비용이 40% 절감되어 수출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극한으로 효율적인 공급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태국 정부 관계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배가 아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현대는
태국의 노동력이 없으면 연필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드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한국은 태국이 100년 후에도 구현해낼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였고 태국을 벗어난 지금 한국에는 고공행진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라오스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더욱 충격적인 이득을 확인하게 된 저는 그동안 태국은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구나 싶어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한국의 각종 벌금을 뜯어내며 역갑질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었지만 현실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공장 부지를 원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많았고 이들은 각종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내걸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국 기업들을 모셔오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단 결국 라오스가 현대 자동차 공장을 얻게 된 이유만 봐도 라오스는 거의 자신들의 대통령보다 현대 회장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한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들은 현대 하나 얻기 위해 국가로서의 자치권을 거의 포기했을 정도로 막대한 특혜 조건을 내밀었으며 이는 현대가 라오스에 공장을 짓는 것은 딱히 라오스에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현대가 훨씬 더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현대는 태국에서 기본임금에 더해 태국 노동법과 노조의 요구로 인해 추가 초과근무 및 보너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라오스에서는 의무 보너스나 광범위한 초과근무 보험료 없이 월 평균 임금 250불만 지불하면 되었을 정도로 태국에 비해 거의 3분의 1 정도나 낮은 유지 비용을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는 인건비를 매년 약 40% 절감하여 2만 5천 명의 직원을 기준으로 1억 달러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라오스가 먼저 제의양관대한 세금 인센티브는 또 어떻고요? 태국에서 현대는 아세안 국가 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20%의 법인세율과 추가 수출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라오스에서 10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후 향후 20년간 법인세율을 5% 인하하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라오스의 경제특구 정책으로 인해 현대는 모든 수출품의 관세가 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현대는 태국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 10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엄청난 기업 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라오스는 거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신하와도 같이 현대 측에 뭐 하나라도 더해주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는데요. 라오스 정부는 현대에 20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제안까지 건넸거든요. 이를 통해 현대는 20년 동안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도로, 유틸리티, 물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인프라 비용의 50%를 라오스 정부가 직접 부담한다는 특혜까지 내걸었기에 현대는 연간 1,000만 달러의 임대 비용과 1,500만 달러의 선불 인프라 투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현대는 공장을 위한 토지 임대 및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1,00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이번 이전을 통해 현대는 이러한 비용 절감분을 제할당하여 생산 능력을 20%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 셈이었죠. 그러나 현대 입장에서 라오스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에게 이러한 파격 조건을 제의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현대 공장은 동남아 국가들의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고 태국은 그야말로 주제도 모르고 한국에 역갑질을 하는 미친 짓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유연한 노동법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합의의 일환으로 현대가 20년 동안 파업이나 노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까지 해왔는데요. 결국 현대는 중단 없는 운영을 통해 전체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간 생산량이 5만 대 증가하여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현대는 잦은 파업과 노동력 요구 증가로 인해 생산 중단 시간과 평판 손상에 직면했고 태국에서 발생한 파업 관련 다운타임으로 인한 연간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지만 라오스로 공장을 이전한 현대에겐 이러한 불상사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셈이었죠. 물론 라오스는 중국 라오스 철도와 메콩강 운송 링크를 통해 주요 시장에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는데요. 결국 태국은 라오스에 비해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살 건드렸다가 된통 당하게 된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었기에 대부분의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게 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제대로 못했는데요. 현대는 도대체 어느 틈에 라오스에 대한 공장 건설을 추진해왔던 거란 말인가?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도록 노련하고 천재적인 국가였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간 한국은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기에 저는 이들이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다 계획이 있던 거였거든요. 일단 한국은 태국 이전의 베트남 및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의해 계속된 뒤통수를 맞아왔던 국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비가 된 국가였는데요.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함을 몸소 겪어봤던 나라였기에 동남아 등의 자신들보다 못 사는 국가들에겐 호의적이고 여러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쳤고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번 자신들을 배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물도 없는 단호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던 한국 기업들이 점차 베트남에서 철수하며 다른 국가들로 부지를 옮겨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한국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낌새가 좋지 않은 국가들은 단호하게 쳐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한국은 2014년에 현대 공장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이 처음 파업을 벌였을 때부터 진작에 공급망 이전을 준비해왔던 거였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현대 자동차의 태국 철수는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소리였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베트남을 빠져나가서 결국 베트남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된 것처럼 태국에 공장을 지었던 다른 한국 기업들도 결국 현대 자동차처럼 줄줄이 이탈하게 될 것이고, 이는 태국에 엄청난 재앙으로 작용하게 될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 기업 철수에 대한 공포도 잠시, 현재 태국 통계청에서는 이번 라오스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들여옴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봤으며 이러한 라오스의 이익이 태국에 어떠한 잠재적인 손해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고, 이로 인해 태국 국회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인데요. 현대는 라오스에서 엔지니어링, 로봇공학 및 품질관리 분야를 포함하여 2만 5천 개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라오스 정부와 협력하여 현지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거든요. 또한 이번 이전으로 부품 제조, 운송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공급망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공장과 인접한 새로운 부품 제조 공장에는 50개의 공급업체가 입주하여 1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즉, 이 모든 것은 태국에 생길 수도 있는 일자리였지만 결국 라오스는 현대가 태국인들을 고용하던 일자리마저 전부 앗아간 셈이었고, 라오스가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보는 만큼 태국 경제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투자는 라오스 GDP에 연간 20억 달러를 기여하여 라오스 전체 경제 생산량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현대는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국가답게 라오스 근로자를 위한 도로, 교량, 주택 등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까지 했죠.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태국은 현대 공장 하나 나간 것만으로 GDP의 7%나 곤두박질 친다고 했는데, 라오스는 이러한 태국의 손실을 그대로 이익으로 취함으로써 새로운 동남아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게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은 라오스 정부가 현대에 다소 무리한 특혜를 퍼주면서까지 이들의 공장을 유치한 진짜 목적까지 공개해버렸는데요. 그건 바로 현대 공장의 라오스 진출로 인해 라오스는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신뢰도를 얻을 것이고, 라오스는 현대를 시작으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을 전부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에 엄청난 공을 들였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태국도 마찬가지로 겪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태국에 처음 현대 공장이 들어왔을 때 태국은 공장단지로서의 세계적인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국가였고 그저 관광업으로만 먹고 사는 국가였거든요. 그러나 세계적인 신뢰를 받는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 자동차가 태국에 들어오면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에 탄력을 받고 줄줄이 태국에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인텔은 숙련된 노동력과 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현대의 지지로 인한 신뢰도 향상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칩 조립 및 테스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 공장은 연간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생산량의 90%가 북미와 유럽으로 수출되었죠. 또한 인텔은 15,000명 이상의 태국 근로자에게 첨단 마이크로칩 기술을 교육하여 태국 기술 인력의 숙련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로 파생된 투자 덕분에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태국의 입지가 강화된 셈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신뢰를 받던 현대가 탈출함으로써
태국은 외국인 투자자 신뢰를 상실해버렸고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태국의 제조 허브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이는 태국에 엄청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태국 정부 관계자들 대부분은 현대는 태국의 전기차 생산 및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라오스로 옮겨가서 태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만을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상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라는 기업이 철수함에 따라 태국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손해를 초래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현대가 공장 전면 철수를 선언한 이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태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텔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안정한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18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칩 조립 공장을 취소했고 폭스콘 또한 15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대신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죠. 결국 이러한 공장의 손실로 인해 태국은 연간 50억 달러의 첨단 기술 수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급 부문의 고임금 일자리가 없다는 점은 경제 다각화에 대한 태국의 야망은 완전히 붕괴되어 이제 태국은 베트남보다도 경제 수준이 열악한 국가가 되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저 현대 자동차라는 기업 하나만이 태국에서 철수한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그저 재앙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2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도요타 자동차는 현대의 철수 소식이 들려옴과 동시에 투자를 5억 달러로 줄이고 대부분의 생산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했고 닛산과 혼다 또한 불안정한 노사 관계를 이유로 생산 능력을 20% 감축하고 운영의 일부를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이전했거든요. 이는 태국 자동차 공급망의 일자리 감소가 10만 개를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었고 결국 태국의 지역 경제는 괴멸 직전에 놓여 태국은 그야말로 경제적 수준이 3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완전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의 이탈은 태국 공급망을 황폐화시키기도 했는데요. 태국의 한 전자제품 공급업체가 인텔과 폭스콘의 공장 계획 취소로 연간 2억 달러의 주문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도요타, 닛산에 의존하던 태국의 수십 개의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전부 폐쇄하고 총 5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거든요. 현재 태국 중소기업들은 광범위한 파산에 직면해 있으며 6개월 이내에 800개 이상의 기업이 폐업을 신청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태국 정부는 경제 붕괴로 인해 이들을 지원할 자금조차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현대 자동차의 철수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전부 합친다면 태국은 GDP의 15% 이상이 단숨에 급락하게 된다는 통계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의 함부로 까분 탓에 완전히 괴멸 직전에 내몰리게 된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까지 악화되자 현재 태국 정부는 태국을 지금의 경제적 수준으로 키워준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태국은 절대로 이 정도 수준의 글로벌 신뢰도를 갖추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대 자동차 하나 철수한 걸로 이렇게나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면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의 속국쯤이었던 것이 분명했지만 한국은 매우 신사적인 태도로 끝까지 태국을 믿어주고 지원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러나 태국은 너무나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제는 라오스가 이러한 태국의 발전사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태국의 그동안의 한국 덕분에 쌓은 부와 명성은 그대로 라오스로 이전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암담한 점은 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전혀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그동안 한국의 수도 없이 뒤통수를 쳐왔는데 한국은 자신들에게 한 번 뒤통수를 친 국가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무서운 국가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급하게 현대 자동차 공장으로 파견되어 짐을 전부 싸서 나가고 있는 현대 공장 관계자의 발목을 붙잡고 제발 철수를 재고해달라고 울며불며 빌기까지 했다고 하던데 현대 관계자는 일전에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싸늘하게 대꾸도 안 한 채 짐을 빼기만 했다고 했죠.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셈이고 저는 이러한 태국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 좌절한 채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